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14회에 걸쳐가지고 기본 강의 저녁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오전반 강의 끝났는데요. 오전반보다 우리 저녁반 같은 경우에 횟수가 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14시간 정도 더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가 제가 원래는 개정판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를 그대로 쓰는데요. 실제로 2024년도에는 새로운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 몇 개만 빼고서는 사실은 추가할 내용도 별로 없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2025년도에 그 초반에 말이죠. 앞으로 1월이나 2월 달에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재도 물론 교재지만 2025년도 상반기에 지금 뭐 탄핵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헌법소원 제기해놓은 거, 여기에 대해서 판례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출됐던 걸 예를 들어보면 최신 판례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상반기 판례는 무조건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재는 뭐 작년 걸 그대로 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헌법은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치구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총론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제도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헌정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있고, 기본권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기본권. 자, 권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민법 같은 데서 맨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권리의 성립 요건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게 되죠. 요건, 효과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되는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른 요건을 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 그런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기본권. 다른 요건이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이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치구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통치구조는 국회, 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문제 나오는데요. 20문제 중에서 기본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8문제 내지 9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8문제 내지 9문제. 이쪽은 예전에는 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7문제. 이거 요 앞쪽에서는 옛날에는 한 6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문제 내지 4문제, 한 3, 4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출제되는 그 영역을 보면은 조문 있잖아요. 조문.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는 통치구조 쪽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조문 쪽에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판례 있어요. 현재 판례는 기본권 파트에 많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좀 조문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 이쪽은 현재 판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자료를 드렸는데, 이거 빈칸 넣기 문제예요. 그래서 숫자하고 정족수 묻는 문제를 제가 빈칸 넣기로 드렸는데요. 일단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조문. 헌법 조문. 일단 헌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헌법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게 130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민법 조문보다도 헌법 조문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130개밖에 안 되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 조문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표현을 묻는 문제.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혹은 이런 표현이 없느냐도 물어봅니다. 법률에 있는 것을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없는 것도 물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이 일단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맨 처음 헌법 조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더 반복. 헌법 조문 반복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속법령이라고 해가지고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부분이 있는데, 법률 부분은 요 제가 기본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여기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줄여가지고 제가 뭐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주로 법원 행시라든지 법원 구급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좀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 위주로 보십시오. 다른 부분은 1회도 갈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2회도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체크하는 것 위주로만 보시라는 거죠. 자, 조문은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법률은 제가 같이 봐드리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 판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원래 우리 시험에서 말이죠. 판례를 물을 때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헌재 결정내 중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있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반된다고 표시한 부분은 제가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반된다고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쓸 때 이런 거는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거 위반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례를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반된다고 한 판례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 결정내 중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중요도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위반된다는 표현,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헌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위반된다고 판시했지라고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합헌 결정,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는 역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뭐 찾아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20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 20문제에서요 목표로 잡는 거는 15개입니다. 15개. 15개 정도. 5개 정도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전업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5개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러면 컵트라인보다 헌법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5개 목표로 해서 제가 문제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때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자료로 그냥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하고 해설 자료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초반에는 10문제씩 드리다가 나 뒤에 가면 한 20문제씩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가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쉬운 문제만 고른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낸 문제들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반타작 정도 헌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반타작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도 됩니다. 거의 다 틀릴 겁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 헌법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법 강의 진행할 때 헌법 조문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헌법 위반된다고 본 결정 이거를 하나씩 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첫 시간에 교재를 보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탄핵이죠. 탄핵 결정. 탄핵 결정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이 헌법 위반될 때요. 정당이 헌법 위반된다는 거죠. 위헌 정당일 때 이거 해산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소 관할에 들어갑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관할이고 국회에서 뭐 의결한 건 뭡니까? 그거는 탄핵을 소추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묻는 거죠. 그거를 국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여부를 심판한다는 거죠.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뒤에 가서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뭐 내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하고 뭐 서울특별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관악구 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서로 내 권한이라 그러고 돈 나가는 것은 서로 자기 권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요걸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소원.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 소원. 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그 사건의 종류가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 소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사실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하고 헌법 소원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 교재를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 나오고 헌법 소원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미리 이걸 좀 봐두셔야 됩니다. 안 보면은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 과목은 헌법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헌법이 최고법이잖아요. 자, 우리가 법 체계에서 형식적 효력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보다 하위인 게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 그래서 법률보다 또 하위인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이나 뭐 규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과목이지만 사실은 헌법만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지방자치법규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책이 한 권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의 어떤 범위를 잡으면요 민법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사 내년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을 지금 봐두는 거는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2월 3월 달 돼가지고 헌법 기본서를 본다? 엄두가 안 납니다. 처음 보면은 이게 맨 처음 민법이 양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민법이 양 많다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 과목 저 과목 보다가 그냥 다른 과목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일단 덮어놨다가 나중에 3월 달 돼서 뭐 주요 과목 아니니까 이때 한번 보자 하고 펼치잖아요. 그러면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무사는 양이 문제가 되는 시험이에요. 법무사는 양이 문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가야 돼. 전 과목을 민법만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뭐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전 과목을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 왜냐하면 이가 가봐야 이 양에 대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하나를 넘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걸 나중에 보니까 막 10개 정도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개를 넘고 10개 산을 넘고 보니까 100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봐요. 끝까지 한번 가보고 대충 내가 법무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감이 어느 범위가 되는지를 감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나중에 감당 못하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표도 해놨지만 헌법 기본서는 지금 저하고 한번 같이 보잖아요. 14일 동안 같이 보면 지금 한번 보면 끝입니다. 기본서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별표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체크하러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다 체크돼 있다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집 보시잖아요. 문제집 다 풀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체크된 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지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기본서 체크해 놓은 거 보면은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저하고 같이 한번 14회 동안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건너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뭐 1회독 정도에서 좀 빠른 속도로 그냥 눈도장만 찍어 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14일 동안 쭉 보고 체크해 놓은 것만 나중에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푸셔야 돼요. 문제를 계속 푸셔가지고 아까 제가 모의고사 자료 드린다 그랬는데 문제 풀고 나서 내가 틀렸다 하면 문제 그 자체 내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빠른 속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는 문제 자체로 그 자체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그 자체 그냥 외워버린다든지 예를 들어 조문에 틀렸다 그러면 조문 자체 그냥 외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전체 텔 자체가 전혀 안 잡힌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본서 좀 참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쭉 한번 가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2월, 3월 내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2, 3월 되면은 이게 여유가 안 됩니다. 기본서 볼 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한번 빡세게 한번 딱 보고 그 다음부터 문제집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법률이 자,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거죠. 위헌. 이거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재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 관할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 판례 번호를 보면은 헌가 이렇게 붙습니다. 2002년 헌가 368 이런 식으로 헌가라고 붙어요. 헌가라고 붙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마라고 붙기도 하고 헌바 붙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위헌법률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조문에 일단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에 그 7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14페이지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위헌 여부 이거 위헌법률 심판 이야기입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 그 헌법재판소법 41조 1호 41조 1항에 보면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법률이 내가 보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법률 들고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입니다. 심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줍니다. 자, 여기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재판에 하고 있다. 재판하고 있을 때 이 재판에 적용되는 A라는 법률이 있다는 거죠.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내가 소송에서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판에 질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법률이 뭔가 이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위헌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좀 물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대놓고 내가 이 법률이 좀 문제되니까 이 법률을 헌재에다가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신청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위헌재청 신청이라 그래요. 위헌재청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문에 방금 우리 보듯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직권으로라도 돼 있죠. 그래서 요 법원은 이렇게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도. 자, 이때 법원이 헌재에 물어보는 요 과정을 위헌 제청이라고 합니다. 위헌 제청. 위헌 제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을 딱 정지를 시킵니다. 진행을 안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더 할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거를 갖다 정지를 해놓고 헌재에서 합헌 결정할 수도 있고 위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혹은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이 나면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제도가 위헌법률 심판 사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 자,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게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요? 위반된다는 이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씩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 사건의 개요가 됩니다. 개요. 그다음에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뭐냐? 헌법 소원이라는 거는 자, 헌법 소원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법. 자, 여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있는 건데 726페이지를 보세요. 자, 726페이지를 보십시오. 726페이지. 자, 여기 보면 68조가 있죠. 헌법재판소법 68조가 있습니다. 자, 2항이 있죠. 이 조문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이 조문 숫자는 자주 나옵니다. 자, 68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1조이랑 방금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사건 조문입니다. 자, 41조 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될 때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요 사람이 요 사람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법원에다 제청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이걸 기각해버렸다는 거죠. 이거 안 받아줬다는 거죠.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줬다. 기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기각을 해버렸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기각을 해버렸다고 하게 되면 갑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법 몇 조요? 제68조 제2항에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헌재에다가 이걸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헌재에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8조 2항의 헌법소원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헌재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처럼 합헌 결정 나올 수도 있고 위헌 결정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내지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8조 2항에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헌법소원 하게 되면 이거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때 제기하는 것 이런 그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27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68조 1항이 있습니다. 68조 1항. 자, 헌법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분이 게시판에 헌법소원이 헌법 68조 1항이 안 나오는데요라고 누가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68조는 헌법재판소법이에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자, 뭐가 있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헌법소원은 뭐냐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다른 구제 절차를 다 거쳐보고 구제를 못 받을 때 말이에요. 못 받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의 기본권 침해를
이거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몇 조요? 68조, 제68조 제1항입니다. 제1항.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때, 이거를 헌재에다가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헌재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헌재에다 뭘 물어보냐면 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용이라고 해요. 인용. 네 말이 맞다는 거죠. 침해 인정한다는 거. 자, 이거 아까 위헌범을 심판해서 헌법 위반된다는 말이 돼요. 저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요 하는데 헌재에서 아니야. 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기각이 돼 버리는 거죠. 기각. 그러면 이거는 합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요 주장하는데 그거 받아주겠어. 네 말이 맞아 하는 말은 기본권 침해당했다는 게 헌법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는 뜻이 되고 기각이 됐다는 것은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합헌.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그 매 시간마다 나올 겁니다. 이거 어디 있다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제도다. 헌법소원. 근데 요 조문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매 시간마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우리가 세 가지는 알아두자고요. 자, 위헌범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 그 중에 68조 1항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고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법학을 하다 보면 협의의 개념이라는 게 있고 광의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좁은 의미로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책에서 그냥 헌법 소원 이런 말 나오면 헌법 소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 요걸로 보세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협의의 헌법 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68조 1항 헌법 소원. 자, 헌법 소원하게 하면 뭐냐 하면 아무 말 없이 헌법 소원 이러면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헌법재판소에 나의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 이거 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헌법소원 제도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판하는 거고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위헌범을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제도가 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위헌범 심판이랑 똑같은 겁니다. 나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첫날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하나 들어놓고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다시 기억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헌범 심판,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도가 있고 계속 우리가 한번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탄핵 소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 심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탄핵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 지금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 또 뭐가 제기되어 있냐면은 정부에다가 지금 뭐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 달라고 그 국회 선출해 가지고 임명해 달라고 했더니 3명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오늘 보니까 2명 임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명은 뭐 지금 제껴놓고 2명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건이. 헌법소원 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 불행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다. 그 불행사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못 하니까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초에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날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이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말이죠. 이거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 그 헌법 체계 보다 보면 학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설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학설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학설이거든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은,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학설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 2025년 각종 시험 기출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내년 초에 지금 다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지금 제기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여당 쪽에서 제기할 수도 있고 야당 쪽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 선출했단 말이에요. 선출했는데 여기서 정부 쪽에서 임명을 안 해준다. 대통령 권한대 임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 어떤 선출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아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회와 권한대행, 대통령, 이 권한 다툼,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도 가능하고, 이것도 지금 제기한다 그러고, 탄핵은 지금 진행 중이고, 위헌정당 해산하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정치 상황하고 다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 초에는 우리가 나오는 판례 족족 좀 세밀하게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보통 이제 저도 강의하다가 이제 판례가 나오면은 그 앞쪽에서 중요한 걸 밑줄 꺼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강의할 때쯤이면 판례 다 나올 것 같은데 3월 달 정도 이후니까 그러면 판례 밑줄 꺼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다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례 나오면 헌법재판소 사이트 가셔가지고 원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문을. 왜냐하면 그런 판례들은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한 문제는 필히 출제된다고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자, 헌법 총론 부분에서 앞부분은요,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헌법 총론 앞부분은 옛날에는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은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약은 조절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총론 부분은 좀 뒤쪽 부분이 출제가 좀 비중이 높고, 앞부분은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맨 처음에 헌법의 의의가 나오죠. 헌법의 의의. 자, 헌법의 개념과 분류. 해서 헌법에 개념하게 되면 기본권과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최고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은 크게 두로 나누면 기본권 파트와 통치구조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실 부분이다. 자, 밑에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본 헌법 개념에서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국가조직법이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존재하면 헌법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자, 잠깐 넘겨보시면은 근대 입헌주의하고 현대사회권법이 나올 겁니다. 이건 조금은 이렇게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근대 입헌주의 현대사회권법. 자,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세계대전, 제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현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대와 근대 이전을 나누는 기준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랑스 시민혁명은 그 이전 단계에서 국왕이나
성직자 같은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국민이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진 자로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이 등장하게 되는 시절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은 뭐였습니까? 노비였죠. 그죠? 대부분 우리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양반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뭐 유럽이나 이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농노였죠. 농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국민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자본가들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력을 가지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던 세력이 혁명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유혈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한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후에는 재산가들이 이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재산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절대 보장, 재산권을 강하게 보장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책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민법 총칙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나오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그 근대가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대 민법 3대 원칙 첫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죠.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자. 그러니까 헌법으로 따지면은 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재산을 보장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전에 그 국가 권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는요, 국가를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 재산권에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자, 우리 헌법 공부하시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자유란 무엇인가? 내가 말이지 빨리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뭔가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유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를 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인 의미, 물론 넓은 의미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 아시겠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자, 그 개념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미국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주의 국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라는 이런 생각을 밑바닥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아주 강조되었던 시점이 근대 입헌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돼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돼요? 기본권에 대한 적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연말에 지금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이럴 때 뭔가 국가가 나서서 뭔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가를 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주의는 오늘날에 와서 이제 바뀌는 거죠. 국가를 무조건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 사회국가 헌법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사회국가 헌법.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현대에 와서 강조되는 겁니다. 이 관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대 입헌주의 자유주의 헌법의 대표적인 헌법이 뭐냐 하면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뭐라고 되고 현대 사육가헌법의 효시가 된 가장 대표적인 헌법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는 한번 그냥 들어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육가헌법은 최초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란 게 그게 효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아주 그 혼란스러울 때 잠시 등장했다가 멸망해버린 비운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2공화국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아직 의식이 이렇게 좀 아직 민주적이지 못하고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우면은 제대로 법도 시행돼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비운의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그런 헌법이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자, 대표적인 예는 버지니아 권리장치 이런 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이 특징만 한번 봐두세요. 자,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동그라미 이래 기본권 보장 체크하시고 권력 분립 요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권 보장할 때 기본권은 재산권이 핵심인 겁니다. 재산권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국가를 적대적으로 본다고 했죠.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권력은 뭉쳐지면 강해지는 것이고 흩어지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리로 권력 분립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입장, 이게 바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자유주의, 자유방임 사상의 영향으로 국가의 사회영역에 대한 개입, 자, 사회영역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자율 영역에 대한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래서 소극국가, 야경국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야경국가라는 말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밤중에 도둑이나 잡아라. 이거죠. 국가의 역할은 밤야자에 경찰할 때 경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그냥 도둑이나 잡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개인의 자율 영역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 이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고 근대 입헌주의라는 겁니다. 자, 외견적 입헌주의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밑에 보면 현대사육관법이 있죠. 자, 이거는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고 개인의 자율 영역에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민법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현대에 와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거는 현대 사육관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 주세요, 쌀 주세요, 뭐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그런 기본권입니다. 나중에 기본권 파트에 가서 할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자, 현대 사육관법은 국가의 기능, 특히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행정국가와 경영을 띈다. 행정부의 역할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력 아주 미묘한 어떤 권력 다툼이 있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행정부에서 또 그걸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이 우리 실생활에 더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률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법률이거든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 법률을 만드는데 법률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요. 세부적인 거는 행정부로 정하라고 행정부에다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 있죠. 장관에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에다 놓고 법률로 이제 대강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 이 행정입법이 오늘날 현대사회권법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죠. 양이 많아졌다.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 관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변호사들도 있지만 영화 배우도 국회의원이 되죠. 개그맨도 그 옛날에 코미디언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도 국회의원이 되고. 근데 그럼 뭘 알겠습니까? 전문적 지식이
뭐 없단 말이죠. 근데 행정부는 어떻게 돼요? 전문 관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이렇게 좀 이전되는 그런 경향이 현대사회권법의 특색이 됩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그 표가 나오는 건데 표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표는 구분할 때만 쓰세요. 내가 어떤 개념 구분이 잘 안 될 때 구분하는 데만 용도로만 쓰시고 암기는 문장으로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표로 안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읽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문장을 좀 빠른 속도로 읽고 문장 읽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는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분류에서 실질적 의미 헌법과 형식적 의미 헌법.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 거의 요즘은 출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 헌법은 뭐냐 하면 아까 기본권 보장과 통치 질서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그게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헌법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따지질 않는 거죠. 이걸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합니다.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헌법 조문 아까 보시라고 했는데 헌법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헌법전이 만들어져 있는 게 그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적 의미 헌법. 근데 실질적 의미 헌법은 형식을 안 따진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어, 통치 질서와 관련돼 있어, 그럼 다 헌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중에서 국회법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국회법, 그리고 뭐 정부조직법 이런 것도 법률도 있고 법원조직법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 형식이에요. 법률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봤더니 통치 질서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실질적 의미 헌법. 형식적 의미 헌법은 헌법 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6페이지 가시면 형식적 의미 헌법에서요, 헌법 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합니다. 자, 그 동그라미 이해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 헌법은 형식적으로 법률보다 상위적 효력을 가지며 법률 개정 절차보다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면서 경성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성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헌법은 쉽게 뜯어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경성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도 헌법이 더 강하고 형식 효력이 더 강하고 헌법전을 별도로 만들어 놨으면은 법률 개정보다도 더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헌법 개정할 때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따로 다 헌법 조문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에 보면 영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법무사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자, 영국에는 우리 헌법전과 같은 헌법전이 없습니다. 영국은 그냥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이 최고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헌법과 법률이 이렇게 나누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법을 만들면 그게 최고법이 되는 거죠. 의회에서 만든 법. 이렇게 되니까 자, 영국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형태로 법률도 다 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 의미 헌법과 형식적 의미 헌법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헌법 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헌법전 안에 국민의 기본권, 통치 질서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니 이게 왜 헌법에 들어가지라고 하는 것들도 헌법에 집어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 놨죠. 자, 행적 의미 헌법에서 그 표에서 밑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미국 헌법에 금주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죠. 술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헌법에 무슨 술이 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헌법에 들어간 이유가 그 나라의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때 이 청교도 국가라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금지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술을 즐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헌법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 의미 헌법에는 들어가 있다. 헌법 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뭐 통치 구조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이제 실질적 의미 헌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정도만 보시고 자,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은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헌법 전의 형태로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성문헌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문헌법. 그러니까 명문으로 헌법전을 만들어 놓으면 성문헌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불문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성문헌법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